네, 다음 소식입니다. 늘어나는 후분양제, 조합의 등만 있나?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후분양제가 분양가 상한제의 근본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후분양제를 하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돼서 분양가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단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후분양제는 공정률이 80% 이상일 때 이제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점으로는 실제 아파트를 보면서 소비자들이 청약을 결정하니까 아무래도 하자를 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만약에 도입이 되면 아직까지는 뭐 법령 개정 중에 있는데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양가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3년 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은 땅값 상승분이나 건축비 상승분이 있으니 그 가격을 반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분양가보다는 아무래도 분양 금액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돈을 건설사들이 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공정을 진행하다가도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공정이 지연되면 거기에 대해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비용 부담이 모조리 조합의 몫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한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건설 공사 기간을 약 3년으로 치면 선분양을 하게 되면 그 3년 사이에 시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면 좋은 시기를 선택해서 분양을 하거나 뭐 이렇게 팔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은 80% 공정에서 입주 시점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 시기에 만약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를 맞아버리면 악성 미분양 폭탄들이 될 수가 있죠. 물량들이. 미분양이 날 수가 있는 거군요. 거의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점이 큰 단점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남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후분양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도 많고 또 강남은 불패하는 거 아니냐. 입주 시점에는 그래도 지금 가격보다 높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후분양제 얘기는 현재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만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말하시는 전문가분들은 주택 경기가 그래도 2, 3년 정도 계속해서 지체되거나 조정을 받게 되면 침체에 빠지게 되면 강남이라고 해도 절대 안전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후분양제가 굉장한 위험 또는 리스크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시는 입장이에요. 다음 소식입니다. 한남 3구역 7.8기 끝 건축심의 사실상 통과. 서울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사실상 통과했습니다.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8번째 도전 만에 건축계획안이 확정된 것입니다. 진짜 7.8기네요. 8번째 도전. 한강을 남향으로 조망하고 남산을 배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강북지역 최고의 입지를 갖춘 주거지로 재정비될 전망입니다. 네, 기사에서처럼 한남 3구역의 건축 계획안이 조건부 보고 결정을 받았고요. 조건부 보고면은 뭐 조건부 통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적 사항들이 한 20여 건이 되는데 대부분 미미한 지적 사항이어서 약간의 보완만 하면 되고요. 서울시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공공건축가들이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니까 최대한 존중했다. 그래서 특별하게 큰 축을 흔들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22층 5,826가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3구역이 5,800 거의 6,000가구 규모의 그 재정비하는 건축 계획이 그대로 유지됐고요. 단지 소소하게 건물 전체 외관이 단조로우니 조금 디자인이나 조경을 보완해 달라는 그런 주문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덕지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니까 이왕이면 집들이 좀 이쁘게 지어지면 좋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합 측은 최대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고요.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지적사항의 보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한남 2구역, 4구역, 5구역도요. 현재 공공건축가가 파견돼서 재개발 밑그림에 해당하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역들도 한남 3구역의 진행에 힘입어
진행이 조금 빨라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극도 받고 그리고 3구역이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그 계획을 기본으로 해갖고서는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앞서가는 사람 하나 있으면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편하거든요. 이 정도로까지 왔으면은 3구역이 지금쯤 그게 호가가 다시 뛰지 않냐? 이 질문이신 그리고 거죠. 그리고 또 3구역에 지금 들어갈 만 할까요? 왜냐하면 이 재개발은 사실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거라서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화되기 전에는 안 들어가는 게 안전하기는 한데 일반적인 시장에서 보면요, 상승장에서는 호재가 무지무지하게 반영이 잘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 통과, 조합 설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추진이나 조합 설립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진행 단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에서는 이런 약발이 굉장히 잘 먹히거든요. 네. 그런데 건축심의 정도면은 사실 약발이 잘 먹힐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계 부채 대책도 기다리고 있고 주거복지 로드맵 이런 부동산 전체의 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호재가 당장 건축심의를 사실상 통과했다고 반영되는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여기가 보면. 워낙 많이 뛰기는 했었는데 가격이 네.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계속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번 호재로 약보합을 멈추고 이제 다시 상승으로 반전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어차피 들어갈 거면 그나마 이제 뛰기 전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감정 가격 자체가 아파트는 감정가 같은 경우가 실거래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감정가 차이가 많이 나는 데다가 네. DTI나 LTV를 막 40% 30% 이렇게 묶어버리면 실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주 낮아지기 때문에 네. 거의 현금을 들고 있지 않으면 함부로 이 시장에 뛰어들 수가 없다라는 단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부자 1% 평균 6.5채 보유. 주택부자 상위 1%는 평균 6.5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상위 1%, 주택 보유 상위 1%에 해당되는 13만 9천 명이 보유한 주택은 90만 6천 채였는데요. 이는 2007년 대비 2.5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1인당 평균 보유 주택수도 3.2채에서 6.5채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정권들을 거치면서 자산가들의 주택 보유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자산가들의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것은 당연히 저금리 기조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그 자금이 흘러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산가들의 투자처가 부동산이었다라는 게 맞는 그렇죠. 거네요. 금융상품에 넣어봐야 돈이 안 되니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온 거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자 그동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이렇게 상위 1%가 무려 한 2배 가까이 그 평균 보유주택 수가 한 10년, 9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이 통계는 상위 10%로 통계를 확대해 봐도요. 네. 2007년도에는 약 한 2.3채에서 2016년도에는 3.2채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많이 주택을 소유했고 네. 무주택자들의 비율은 그렇게 큰 변동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기간으로 보면.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통계인데요. 급증한 다주택자 수를 보면 네. 2014년, 15년도에 2건, 3건 이상의 주택 보유자 수가 급증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2016년이나 17년도에도 이 통계는 2015년까지지만 16년도나 17년도에도 가격이 올랐다는 걸 보면 이 통계는 사실 계속 우상향했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주택이 늘어난 것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그동안 가져간 것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상위의 자산가들이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통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단신입니다. 신반포 13차, 14차 롯데건설 시공사로 선정, 새 브랜드 적용.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3차와 14차 재건축 시공사로 롯데건설이 선정됐습니다. 롯데건설은 이번 신반포 2개 사업지 수주를 발판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강남권 재건축 수주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이 보면요. 13차, 14차, 15차 이렇게 되니까 얘들 다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쉽거든요. 그런데 다 이 따로 좀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 다. 있죠. 네. 그런데다가 웃기는 게 같은 날 시공사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네. 13차, 14차, 15차가 같이 선정을 했고요. 아. 그래서 13차와 14차는 롯데건설이 수주를 했고요. 네. 신반포 15차는 대우건설이 수주를 했어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신반포 13차 같은 경우는 롯데건설이랑 효성건설이 맞붙어가지고 뭐 압도적으로 롯데건설이 됐고요. 네. 그리고 14차 같은 경우는 롯데건설과 동부건설이 맞붙어서 역시 뭐 표차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롯데가 됐고요. 그리고 15차 같은 경우는 대우하고 롯데가 붙어서 뭐 어느 정도 압도적으로 대우건설이 시공사 수주권을 따내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13차, 14차는 사실 단지가 지금 아주 소규모 작은 단지라서 네. 그렇게 대기업들이 덤벼들 만한 단지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반포 잠원 쪽에서 롯데건설이 그렇게 브랜드가 네.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그래도 효성이나 동부에 비해서는 롯데건설이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반포권역에서는요. 네. 일단 건설사의 브랜드가 있어야 꽤 수주가 가능한 것 브랜드가 같아요. 큰 것 같습니다. 예, 표차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신반포 15차 같은 경우는요. 반포권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신반포 15차 가진 상징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반포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으로 위치해 있기도 하고 신반포 15차가 5층 재건축인데 그게 40평, 50평, 60평형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난 부자 단지로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부자 단지예요. 예전부터 거기에는 거기 사는 분들은 자부심도 강했고 네. 실제로 부자들이 많이 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현재 180세대가 무려 670세대로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일반 분양만 해도 400세대가 되니까요. 이게 후분양제로 돌아가는 바람에 분양이 당장 안 나오는 게 좀 아쉬워요. 오히려 예, 여기서 한 400세대 정도 나오면은 지금 여기를 노리시는 분들이 반포권역에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뒤로 간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대우건설이 신반포 15차에 그 시공권을 따냈고 신반포 15차가 갖는 의미는 사실 조금 남다르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공사비는 2,37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단지는 뭔가요? 네, 방배동 노른자 방배 5구역 재건축 현대건설이 시공한다. 방배 5구역도 꽤 큰 단지죠? 네네, 2,557세대로 재건축되니까요. 네. 여기도 반포주공 1단지와 함께 올해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로 손꼽히고 있었거든요. 네. 투표에 나선 조합원이 총 986명으로 이 중에서 870명이 현대건설을 지지했으니까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주전이 아니었죠. 네. 조금 이제 과거를 말씀드리면 프리미엄 사업단이라고 해서 GS건설과 포스코, 롯데건설이 그 컨소시엄으로 이 시공권을 따냈는데 네. 조합과 마찰이 있어서 네. 시공권을 해지당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업설명회를 열었는데 그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바람에 그렇죠. 건설사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죠. 첫 그리고 번째는 현대건설이 들어갔어요. 예. 입찰에는. 그런데 2개 이상이 입찰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그 안 된 거고요. 네. 2차, 3차까지 유찰을 시키고 결국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서 현대건설이 그 시공권을 따내게 됐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 번째 입찰 때 현대건설만 단독으로 입찰돼서 유찰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찰 조건을 오히려 강화시켰죠. 그래서 네. 5개 업체가 그 예. 입찰에 들어와야지만 그거를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이 됐었죠. 네, 그 규정상 3번 유찰이 돼야지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빠른 속도로 법적으로 유찰을 시켜갖고 결과적으로는 현대건설과 시공 계약을 맺었네요.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규모로 보나 입지로 보나 방배동에 현재 여러 구역에서 재건축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압권인 노른자위 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방배동 같은 경우, 방배 5구역 같은 경우. 네네. 그래서 여기도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따냈다는 그 금주의 단신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혹시 주공 1단지까지 먹게 되면 현대건설이 갑자기 강남 프레젠스가 존재감이 확 늘어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네. 없겠죠. 그래서 구반포 주공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포인프레스님 오늘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중에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어떤 거세요? 한남 3구역이겠죠? 언제나 공격적인 투자자의 마인드로 뉴스를 보시는 것 같아요. 뭐 공격적인 투자자의 마인드로 보고 그냥 이렇게 일단 보고 넘기죠. 아직 실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건축 심의를 통과했으니까. 네. 또 나머지 지역들도
빨리 할 거라는 그 기대감이 반영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마침 오늘 오후에 이쪽에 들릴 일이 있는데 분위기 한번 싹 보고 와야겠습니다. 네, 보고 나서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완전히 끊겼다.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은 강남 같은 경우 거의 뭐 93%가 줄었다고 하니 네. 그냥 거의 거래가 멈췄다라는 거고요. 중개업자 입장에서 보면 더 큰 문제는 이게 회복될 조짐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현업에 계시니까 타격이 심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10월 중순까지는 추석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 종합대책 그리고 주거복지 로드맵 또 그런 것들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조합 설립 이후에는 다 거래가 묶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를 할 수 있는 단지의 수가 아주 한정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근에 계시는 중개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네. 지금은 뭐 굉장히 괴로운 시점이신 것 같아요. 힘드시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이 괴로운 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게 언제쯤 풀릴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자, 그러면 9월 셋째 주 한 주간 부동산 뉴스도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